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2009년에 제가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올해가. 뭐 실제로 이렇게 스스로는 5년째인데 실제로 제가 직접 프로젝트 한 건 4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보여드릴 프로젝트가 한 4,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과정이 지금 그냥 겉으로 보는 이미지하고는 좀 많은 다른 과정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뭐 많은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천천히 보시면,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조호 아키텍처라는 이름이 이제 회사를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정훈이라는 이름인데, 프랑스에서는 H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영어 네임을 쓰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이 H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발음이 프랑스어 발음으로 우 발음이 제 이름을 제대로 한 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앞서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큰 영감을 받은 게 아이케아라고 하죠. 가구 브랜드 회사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네이밍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 더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케아라는 게 그 자기의 그 설립자의 이름하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 지역,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철학, 내가 어떤 건축을 하려고 어떤 가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 철학이 이름 속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권 이름으로 JONG, HON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J하고 O를 따고 H하고 O를 땄어요. 그래서 조를 따서 이름을 만들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식의 건축을 앞으로 할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조자가 한문으로 지을 조자고요. 옛날에 이 영조라고 하죠. 전통 건축을 영조라고 하거든요.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호자는 좋아할 호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이제 짓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영화에 항상 그렇게 파악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름이 재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 자체를 정말 즐기는 게, 내가 짓는 거를 즐기는 게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컨스트럭션을 해가는 것이 건축의 본질이라면 그거를 진짜 짓는 거를 즐기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예요. 제 철학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한 프로젝트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한 프로젝트가 전부 다 베이스 자체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컨스트럭션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한계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현실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이 JOHO라는 이름 속에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뭐 그냥 제가 종종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이미지인데, 스위스에서 제가 이제 그 유학 시절에 여행을 갔었을 때가 있어요. 베른이라는 지역에 레조 피아노의 그 폴클레 뮤지엄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내가 건축가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죠. 사실은 스위스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집에 걸거 오라고 하니까. 근데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 지역의 이런 옥탑방,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옥탑방, 로프트 같은 집에서 살지만 이 자기 주택을 짓는다는 거를 평생 동안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택을 짓고 단독주택을 짓고 생각을 못해요. 진짜로.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의 취미가 뭐냐면 건축가들 수집하는 거예요. 건축가 여행 다니는 거.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게, 그냥 의상 디자이너 아주머니하고 그냥 사업하시는 아저씨인데, 아주머니 생신 때 주는 선물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단독주택 책이고, 여러분 바캉스 때는 독일에 예를 들면은 세지마가 에센이라는 지역에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보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매니아한 거예요. 이 일반 사람들이 매니아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좋은 건축이 많이 나와요. 이 스위스 사람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헬즈그비 뮤로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피터 리스라든지 굉장히 좋은 A급 건축가들이 다 배출이 되는 이유가,
이 매니아층이 되어 있고 그 매니아층이 문화를 건축을 문화로서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의 천재 건축가가 나온다고 이 전체적인 건축의 저변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우디 같은 사람이 100년 뒤에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당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변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케이션하고도 관련이 되고,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취미, 시간, 또 기호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매니아 계층이 한국에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다행히도 제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 클라이언트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젊습니다.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도 있고요. 40대 초반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거의 70~80%가 굉장히 젊은 층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매니아층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변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서 들고 오시는 이미지들이 어마어마한 이미지들이고, 제가 가보지 못하는 곳도 막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건축에 대해서 많은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제 경험으로서 매니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pompidu 센터죠. 이 심사위원이 딱 4명이에요. 이때 70년대 pompidu 센터 처음에 지었을 때. 불과 이거 건물을 지었었던 그 렌조 피아노고 리처드 루이스 나이는 불과 3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식으로서 33살의 경험이 없는 건축가에게, 지어본 적이 없는 건축가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근데 프랑스가, 유럽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건축가들이 등단을 했고, 그런 건축가들이 등단했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되고, 또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더 진보적인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건축을 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형성이 되고 그 스타 아키텍트가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좋은 건축가가 돼서 전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심사위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강급 설계는 9명이에요. 그러니까 9명이 와서 동일하게 좋은 걸 뽑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호가 동일해서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난한 걸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심사의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뭐 대형 큰 어떤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건축적인 세계를 이렇게 등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투망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바이트된 컴피티션 이외에 일반적인 컴피티션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심사의 과정 자체가 그냥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보면 그냥 무난한 안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pompidu 센터 같은 이런 프로젝트가 물론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죠.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제가 이 시계루방 사무소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이 시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게 제 2  pompidu 센터거든요. 이 메츠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이제 독일 국경 지역의 알퐁스도트 소설의 이 지역의 원류가 되는 곳인데, 이 심사위원이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뽑은 거예요,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런 게 리차드 루스와 렌조 피아노가 심사위원이었던 거예요. 1차 pompidu 센터를 그 사람들이 지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2차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게, 당신들이 역사를 이끌고 있으니까 다음에 역사를 이끌 사람들을 낙점을 하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익명의 다수가 컬렉팅한 프로젝트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어떤 그 마스터피스가 되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어떤 정확하게 이 선형적인 뭐 논리든 뭐 비선형적인 논리든 보면서 그 역사를 놓고 그 사람들의 건축 철학이 반영되는 안을 뽑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실제로 이런 비정형적인 형태라든지 다양한 재료, 매트리얼을 쓰면서 건축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계로 같은 경우는. 뭐 동시에 저는 이제 유학을 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게 그냥 일반적인 건축 소리를 좀 크게 귀가 일반적인 건축가들 이게 건축 그 유학 방식이 아니라 저는 재료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유학 가시고 싶은 분 계시다면 자기가 가서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단지 미국에 가서 무슨 학위를 딸 것인가, 프랑스 가서 무슨 학위를 딸 것인가, 영국에 가서 무슨 학위를 딸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거는 사실은 AU스쿨의 3대1이 한국 사람이고요. 하버드의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에요. 3분의 1이 터키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명성 있는 학위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뭘 배울 것인가를 자기가 제대로 알고 유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 또한 이국 유학을 준비를 했었고요. 하지만은 이제 짧은 실무 경험을 거치면서 건축의 디테일이나 건축의 재료 이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료학교를 갔어요. 저는 어떻게 처음에 들어간 학교가. 그래서 이 프랑스의 재료학교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를 가서 유리를 공부를 했어요. 목조학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유리 공부하면서 이게 제가 처음에 갔었던 이 프랑스 근교에 있는 파리, 그러니까 랑시 근교에 있는 성당이에요. 이 거의 콘크리트로 이 성당을 장악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이 빛이 저는 건축사 역사 책 속에서 바라봤었던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제 되게 간접적으로 생각했던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가서 그 예전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실제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뭐 샤가리 그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페인팅들이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을 보시면은 이런 그 스테인드 글라스도 굉장히 추상화처럼.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식의 답사가 빛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빛은 항상 제가 썼었던 어휘는 제가 학교에서 항상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형용사에 대한 다채로운 표현을 건축 속에 이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아름답다를 우리가 항상 쓰고 있잖아요. 근데 빛이 자애로울 수도 있고요. 빛이 감미로울 수도 있고 빛이 뭐 달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달콤하다와 감미롭다와 자유롭다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섬세함들이 이 공간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성적인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있는 거고 그 단어의 차이에 의해서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공간의 깊이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료의 불성과 이런 실질적인 공간의 답사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방랑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무명의 건축들을 많이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축도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이름은 없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 시도들을 했었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고 쾌감을 느끼고 거의 스카르파라는 유명한 건축가지만 실제로 그 스카르파의 브리오베가 묘지를 볼 때는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도 그 약간 좀 뭔가 신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끼가 아주 다분했었던. 저도 막 미친 듯이 막 웃으면서 막 그 스카르파가 영적인 교감을 하는 듯한 그 체험은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저는 이제 유학을 하면서 그 건축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스카르파 여행하면 스카르파의 건물을 베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베로나에는 카스톨베키 뮤지엄까지 전부 다 훑어서 보는 거예요. 또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기에 뭐 한 3시간 동안 차 기다려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고 뭐 걸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좀 보여드릴 게 워낙에 많아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제 하디드 사무소에서 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하디드 사무소에서 제가 배웠었던 거는 이 150명, 200명의 직원들이 정말 다 하디드보다 더 하디드스럽게 그러니까 하디드보다 더 완벽하게 디자인을 할 줄 알아요. 네, 엄청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디드 책의 첫 번째 서문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구조가 중력 방향의 직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서문을 얘기를 해요. 그게 핵심인 게 이 하디드는 정확한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건축적인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둥을 비춘다든지 예를 들면 사선면에 라운드를 친다든지 예를 들면 몇 가지의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 툴이 있는데 그 툴을 이 회사에서 적응을 하게 되면 그냥 누가 디자인해도 하디드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무서운 거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느꼈던 건 뭐 하디드에서는 저는 뭐 어떻게 뭐 엄청나게 좋아하고 엄청나게 싫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건 뭐냐면 이 시장이라는 거,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바라봤던 시장은 한국에서 항상 우리가 지켜봤었던 시장 속에서 불과했었는데 적어도 이런 인터내셔널 아키텍트들, 특히 하디드 같이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어떤 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건축의 꽃처럼 이렇게 스타 아키텍트들은
전 세계 0.1%를 보면서 움직여요. 마치 뭐 휴대폰 시장이라든지 자동차 시장들 자체가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움직이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의 건축이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세계적인 감성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적인 그냥 민족주의적인 그 건축과 어떻게 보면 좀 더 보편적으로 이 시대 정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런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것에 맞는 건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하디드를 보면서 많이 배운 게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반하디드적인 건축을 원해요. 하지만 그 중에도 0.1%의 사람들은 또 이런 건축들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분명한 색깔을 지니고 있고 자기의 건축에 대한 방향이 있다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한국이 아니라도 어디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디드의 사무소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한테 요구를 먹든 안 먹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게 건축에 내가 생각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거를 10년, 20년 정도 자기의 화두를 가지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설사 그게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다른 건축의 스타일들이 만나서 토론이 되는데 그 극단에는 또 얘기가 통하는 겁니다. 제가 2009년에 이제 하디드 사무소를 나와서요. 그 다음에 허르마 주차 빌딩을 우연히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많이 뭐 인위적이에서 뭐 좀 이렇게 알려진 부분이 많지만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이요. 이 LH공사에서 땅을 원래는 여기가 뭐 농토였겠죠. 뭐 임야든지 전답이든지 했었을 거예요. 한 20, 30년 전에는 땅을 전부 다 쫙 삽니다. 네, 그 토지 지주들한테. 그 다음에 그 LH공사의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건축가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LH공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실제로 그분들도 이제 도시를 개발할 때 양을 산정하죠. 예를 들면 10만이 거주할 때는 학교가 몇 개가 되고, 예를 들면 뭐 주차장이 몇 개가 되고, 상업시설은 몇 제곱미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요. 용인의 죽전지구인데요. 여기가 주차장 부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단독주택, 그러니까 상가형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3층 이상 지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상업지구죠. 쭉 상업지구입니다. 이제 용적률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만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개발 방식은 남양주를 가셔도 그렇고요, 용인을 가셔도 그렇고, 김포로 가셔도 그렇고, 동일한 방식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어요. 이런 게 하나의 시스템화돼서 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일관된 체계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 개발의 방식의 이 모든 타입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 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지역에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차장을 짓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차를 대고 가겠다는 건데 주차장을 저 끝에다 지어놓으면 누가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택지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택지 개발하는 방식의 모든 주차장은 항상 도심의 중앙부에 위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이라고 하는 땅이 실질적으로요, 이 상업지역보다 2분의 1이 싸요, 값이. 예를 들면 이게 평당 1,000만 원, 이게 평당 500이에요. 근데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땅을 지을 수 있는 에어리어가 예를 들면 상업시설이 60%라고 한다면 주차장은 90%예요. 그러니까 이게 1층에 램프를 써야 되고 뭐 주차장의 기능 때문에 주차장 자체의 그런 그 법적 적용이 달라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이걸 개발할 때는 아무렇게나 주차장을 짓더라도 주차장의 법규가요, 20%대 80%, 30%대 70% 이렇게 해서 상업시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업시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30분에 500원씩 내가지고 10억, 20억 정도 되는 건축비를 뽑는다는 건 넌센스예요, 완전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30%의 면적을 상업시설로 만들어서 그걸 평당 3천만 원에 분양을 하면 3천만 원에 분양을 했을 때 나와 있는 분양가가
땅값과 건물을 지었을 때보다 많아야지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상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누가 돈을 잃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땅이 나왔더라도 그 주차장 땅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분양이 잘 됐잖아요. 우리가 양쪽으로 팽창하는 시대에는 땅만,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1층의 상가를 다 분양해 갔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 다 샀지 않습니까? 빚내가지고. 근데 지금 시대를 다시 돌이켜보시면 지금 이거를 분양을 한다고 해서 이제 양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주차장 땅을 누가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요. 아직 팔리지 않은 주차장 땅이 제가 그 사장님한테 듣기로는 300조라고 알고 있어요. 땅값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한 거 분명히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니까 산정이라든지 이 인구 변화에 의한 시프트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땅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 자체도요, 실제로 2003년에 땅을 샀는데 건축주가 2009년까지 건물을 짓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 폭이 너무 좁아요. 14m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한 바퀴 돌면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밑에 램프를 빼고 나면 1층에 상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상가 면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를 분양했을 때 건축비와 땅값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땅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고 후회를 하면 6년째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종의 운명처럼 저한테 제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일반적입니다. 숙전 주차장 옆에 보면은 이런 상가들이 이렇게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죠. 한국의 정체성이라면 이게 정체성이고, 요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고요. 여기 또 다른 주차장 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8층짜리, 10층짜리 주차장 땅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8층, 여기 보시면 간판이 하나도 없죠. 이건 다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층은 간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상가를 분양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차장이 못 쓰니까, 어차피 차가 텅텅 비니까, 어떻게 했냐면 중고차 전시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인데 법규상에서 이제 법정 용도는 주차장 용도인데 중고차 전시장으로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차장 땅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도시는 열악해지는 게 땅은 제일 좋은 땅에 위치해 있는데 건물은 막 지어야 되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되겠습니까? 분양이 돼야지 돈을 더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악화를 낳는다는 표현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안했던 주차장의 방식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식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게 여기에 주변에 있는 이마트가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쪽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주차장 땅을 마치 미술관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부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좋은 중국 레스토랑이 들어온다고 해도 주차 빌딩에 임대 들어온 중국집이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같은 중국집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나이스한, 예를 들면 어느 그런 거에 디자인된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주면, 만약에 그리고 여기에 간판 하나 딱 붙이는 거죠. 뭐 명보성, 예를 들면 큰 중국집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중국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마치 이 건물의 20%의 입점한 이 상가를 위한 주차장으로 변모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주차장 땅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주차장 부지라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보신 적도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디자인으로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 미술관 같은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1층에 입점되어 있는 어떤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도 누가 어떤 건축주가 돈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이 바깥쪽 면에서 예를 들면은 이 조경 대지가 좀 있었는데, 이 조경 대지를 뭐 카페테리아처럼 써서 실질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차가 올라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설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이 매력적인 게 사면이 다 오픈되는 소점이 돼요. 이게 차가 억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있는 면과 이쪽 면을 갖다가 이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토탈 디자인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로직으로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1층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상가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가들의 임대료나 이 분양만 가지고 이 주차장의 사업성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그 외부에 있는 패턴 잠깐 설명드리자면, 외부에 있는 패턴은 이 도시 쪽을 면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각도를 60도부터 150도까지 틀었어요. 그래서 이 60도도 150도까지 틀으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빛으로 환산해 보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도 될 수가 있고 태양광의 변화의 어떤 그 흐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속도가 있죠. 태양이 흐르는 거는 24시간, 예를 들면 12시간 동안 태양이 서큘레이션 하는 거고, 자동차는 메타당, 예를 들면 킬로미터당 얼마의 속도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우수한 빛들이 그냥 하나의 서피스로서 발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발산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이 도시의 주름을 만드는 게 이거로서 더 재미있는 어떤 현상학적인 표현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로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60도라면요, 여기가 이제 150도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틀어갑니다. 여기도 60도로 틀어가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 유닛들이 일일이 다 주름이 되고요. 그 주름들이 여기 옆에 아이러니하게 달라주면 했는데 저는 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달라주면서 저녁마다 뭐 빨간색, 흰색, 뭐 파란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불빛을 뿜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중에 짓고 나니까 너무나 매력적으로 이렇게 저희 건물을 이렇게 관찰시켜주시고, 또 동시에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해서 뭐 도시에 그렇게 많은 인공적인 빛의 의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걸 비춰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그게 반사되면서 나온 효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저도 처음 느꼈던 아주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돌로 가면 건물을 지었다면 그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정체성들을 드러내주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이렇게 이게 조각난 어떤 이미지들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터디하면서 이 빛에 대한 생각들, 물성에 대한 생각, 아까 제가 뭐 그 재료학교에서 배웠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빛의 광원이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종의. 그래서 실제로는 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료가 똑같은 재료를 붙였지만 뒤에 콘크리트를 면한 재료는 이렇게 오팍한 느낌이 되고요. 여기는 굉장히 트랜스퍼런트한 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블러링이 되죠. 이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안쪽에서 쏠 경우에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빛의 이 광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 유선형의 어떤 빛의 흐름들이 생겨버리고요. 빛을 이 방향으로 쏠 경우는 이건 또 이런 식으로 빛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굴절 현상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름들을 만들었고요. 이 스위스에서 예를 들면 이 재료를 수입을 했는데 이 업체가 이제 뭐 한국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입장에서 후발 업체여가지고 제가 공사를 좀 깎아보려고 이 업체에다가 이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동아시아 최초로 2,000제곱미터 정도를 우리가 써줄 테니까 나이스한 디자인을 할 테니까 자기들 좀 싸게 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이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폴리카보네이트 또한 외부에 있는 코팅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내부의 코팅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보라색이지만 여기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물성이 투과되는 그 곡면이 다 달라져요. 지점들이. 그리고 16mm가 될 경우하고 24mm가 될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세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이지만 그 감성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반응을 하는 게 저는 현대 도시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료를 이제 구입해서 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테일이 그 훌륭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뭐 그냥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알루미늄 그냥 이 스틸 바들이고요. 이건 타분판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비용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패턴 프레임들은
일일이 이렇게 한 모듈 따서 그것들을 현장에서 용접을 해서 이렇게 한 모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일이 번호를 넘버링을 해서 매기고요. 그 매기는 것들을 현장에서 다시 접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900개에서 거의 1000개의 패널이 전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패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패턴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요즘에 뭐 8월달에는 수학학교에서 무슨 하는 굉장히 큰 행사에서 특강을 하게 돼 있고요. 뭐 미술학회에서도 특강을 합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이유가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기하학이고 수학이라는 생각을 많이 뭐 어떻게 많이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의 모든 건축의 문화는 기하학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하학적 패턴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인 흐름, 이 외부에 있는 서피스를 만드는 구조적인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프레임을 그냥 붙이는 것 같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도가 전부 다 다르겠죠. 이게 각도가 다르니까 얘는 예를 들면은 120도면 얘는 130도고 얘는 60도고 70도고 80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디스턴스 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삼각형을 붙이기 위한 이 철물들이 이 간격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철물들 위에다가 이 외부에 있는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붙이기 위해서는 스테인리스 프레임 자체가 같은 게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프레임이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패턴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기하학이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름다워 그냥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수고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쁨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이 수고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이 900개의 패널을 전부 다 용접으로 잘라서 붙여야 되고 일일이 넘버링을 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드상에서 뭐 라이너상에서 이렇게 패턴 프레임을 나눕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모듈의 디스턴스와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달라지면서 여기서 생성되는 이 지점들, 용접 포인트라고 하죠. 이 포인트들은 전부 다 이 마르모볼의 사이즈 패턴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시 컴퓨터상에서 제작하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일일이 넘버링을 해서 다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판 안에 가급적이면 루스를 적게끔 전부 다 한 판 안에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넣어서 레이저 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뭐 또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굵은 패턴을 쓰는 이유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프닝 게이트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자동차 시설이라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어떤 그릴 패턴, 자동차에서 보이는 그릴 패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이렇게 쭉 펼쳤을 때 펼친 도면입니다. 이게 900여 개의 스테인리스 패널이 다 다르고요. 여기 있는 이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도 전부 다 사이즈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 자체의 이 모든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다 넘버링을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료를 배로 이렇게 쉬핑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의 사이즈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의 컨테이너 박스의 사이즈 12m 이내의 사이즈로 전부 다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그 밑으로 다 떨어지게끔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 게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모든 조각들이 이유가 없이 제작된 건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어떤 흐름의 패턴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인의 사선면은 여기 있는 램프 라인이 올라가는 이 라인에 의해서 디자인이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이거는 강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오픈된 계부분은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을 똑 자르면 위와 아래는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대칭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대칭을 만들면 공사가 2배가 쉬워지거든요. 같은 걸 제작해서 미러만 시키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여기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동일하실지 모르겠지만 레비우스 우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건축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감을 끼친 건축가인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적인 상태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항상 긴장이 돼, 근육도 긴장이 돼 있고 눈에 모든 게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긴장이라고 하는 건 동적인 거고 동적인 것 속에서는 텐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정확한 시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어떤 하나의 이 엘레먼트에서 이 비대칭적인 걸 만들어주고 비대칭적인 거에서 약간의 불균형함에서 오는 긴장감들 그리고 거기에서 균형감 그 균형감이 뭐냐면 이 오픈된 게이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픈된 개구부가 이것들을 약간의 축을 낮춰줌으로써 투시도상에서 봤을 때 이 메인 뷰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걸 대칭으로 했으면 이 끝에 부분이 삐칭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는 소점에서는 이 오픈된 부분이 굉장히 올라가게 보여져서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파르테논 신전에서 응용했던 거고 우리나라 뭐 베를린 등 무장수전에서 응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의 소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테인리스 프레임 같은 경우인데 이걸 5m로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항의를 해서 만든 건데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이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m, 3m라는 건요 한 사람 반이 필요해요. 근데 6m가 되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재를 반입을 해서 그 자재를 커팅을 해서 커팅한 걸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몇 명이 어떻게 붙일 거냐는 거죠. 이 900개의 패널을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작업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세 사람씩 달라붙어서 작업을 하는 것과 두 사람씩 달라붙어서 2인 1조로 작업하는 거는 능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게 5m로 자르자 해서 5m를 12등분을 하고 12등분을 다시 프레임에 붙이는 작업들을 한 거고요. 그 위에 레이저 코팅으로 일일이 조각난 코팅된 이 판들을 다시 용접을 하고 용접된 걸 다시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 구간이 작다 보니까 이제 인부들이 그 반장님들이 그냥 막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글우글해져서 처음에 멋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간이 큰 구간에 가니까 이게 굉장히 보기 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렇게 접힘이 있을 때 1.2T가 접히는 거하고 1.5T가 접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1.2T로 접힐 때는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팔랑팔랑해요. 면이 우리가 무슨 칼을 만든다고 하면은 1.2T로 만든 칼은 팔랑팔랑한 거죠. 근데 1.5T만 됐을 때 0.3mm가 늘어나서 끊인데도 평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T짜리를 2천만 원어치를 다 잘라놨는데 예를 들면 하나도 못 쓰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1.5T로 바꾸고 다시 1.2T를 다시 응용해가지고 다른 데다 썼어요. 이 경비실 앞부분을 잘라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히 제가 한국에서 실무를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7시까지 계속 현장 반장님들하고 사무소가 없었었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컴퓨터 들고 가서 하루 종일 같이 배우는 거죠. 한마디로. 물어보는 거. 용접의 종류를 저는 거기서 다 배웠어요. 이 용접을 이렇게 하면 뭐가 하자가 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30년 노하우를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건축가 그분들한테 개념이 없겠죠. 그런 개념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인정을 안 해주시는 분위기였죠. 네, 그냥 개야지서라 나는 내가 시공한다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6개월 정도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현장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저를 심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공사 현장이구나. 저 친구는 저걸 모든 걸 걸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가가 그냥 도면 던져주고 알아서 지어주세요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수적으로. 왜냐면 현장에서 제가 1.2T를 하고 1.5T 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테스트를 해봐야지 하는 겁니다, 현장마다.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은 재료의 물성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잡철을 하신 분들이 처음 해본 공정이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자기들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그분들하고 호흡하고 계속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방향을 향하게끔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이렇게 그분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안 까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은 건축주에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조금만 인건비를 더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물보다 더 좋은 이미지로 나올 것입니다 라는 희망을 또 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해배당 얼마 해서 동사 뭐 건물 지을 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을 일반적인 분들이에요. 뭐 특별한 장애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근데 항상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주입시킨 얘기가 뭐냐면, 장인과 노가다는 한 끗 차이인데 여기서 잘하면 지금 하시는 일이 장인이 되는 거고 그냥 하시면 노가다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그걸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친합니다. 사실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전화드려요. 김 반장님, 제가 월간 에세이, 월간 이번에 좋은 생각에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6월달에 찾아보십시오. 그게 김 반장님, 여기서 봉사하신 김 반장님에 대한 수필을 썼어요. 네. 그분이 지금 3, 4년 지났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분도 그 마음속에 빨리 끝내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이거를 완성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정말 저랑 한 1년 반 정도 이 부분의 봉사를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지나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 프레임들에 의해서 봉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부에 있는 빛의 이 방향과 이 빛의 포인트에 의해 가지고 밖에서는 이렇게 굴절 현상으로 이 내부가 투과되고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성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지켜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뭐 한참 있다가 일이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때 젊은 건축가상을 타게 됐고,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해서 한참 일이 없어가지고 조그만한 월세 500에 35만 원짜리 아주 정말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무소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의자 돌리기도 하고 정말 이게 소일거리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네, 딱히 제가 한국에 큰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유학 생활을 거의 한 8년 이상 하고 오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을 알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있다가 보니까 그 건축가상을 책을 만드신 책 디자이너께서 친구분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를 좋게 보셨는지 그 다른 친구분의 집인데 그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을 못 자신다, 잠을 못 주무신다 해서 좀 바꿔달라 해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축주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 건물에다가 제발 정을 좀 붙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건축주께서 특이한 요청들을 하시죠. 정을 어떻게 붙입니까? 정말 이게 애매한 얘기죠. 근데 일단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정이 안 붙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유가 들어보면은 건축주 나름대로 구구절절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셨대요. 옛날 시골 농가주택이 있는 거예요.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게 초가집들은. 근데 자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 문중에 이제 자기가 장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어놓으셨대요. 국내 이제 목숙해서 아주 멋있다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가셔서 이제 잠이 안 오시고 화가 나고 할 때마다 열이 받고 도저히 이거는 화병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족들 행사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자존심도 상하시는 것도 있고, 왜냐면 나름 그래도 한국에서 책을 만드시는 디자이너신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십시오 라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분석을 해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좀 비유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가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환자의 예를 들면 얼굴을 시술을 하든 성형을 하든 하는 거는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례가 잘못됐든지 뭔가가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좋아질 거라는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게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봤을 때 정이 안 붙은 집이면 어떻게 하면 정을 붙이게 할 것인가는 마치 그 구조가 건축가 또한 건축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디자인을 하는 성형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안 붙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례가 안 맞아요. 가로가 좋고 여기 지금 화면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네. 그러니까 가로가 얇고 세로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집이 불안정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집에 기단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집이 갑자기 떠 있는데 색깔이 또 아래가 밝으니까 이 집이 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나름 또 최신식의 재료를 쓰셨대요. 황토벽돌. 근데 그 황토벽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감성이 이게 그 지역의 어떤 감성일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세련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건물이 그 지으신 목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농촌 주택의 모더니즘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도를 가든 평창을 가든 어딜 가든 똑같은 집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집들이 땅이 되게 좋아요. 뒷산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가서 보시면 실제로 가서 보면 뒷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풍광이 기가 막힌 땅이죠. 근데 이제 그 집을 그렇게 지어놨으니 더욱 이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던 거는 집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보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이 어떻게 안정감을 가질 것인가, 이게 되게 이 프로젝트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예산이 네? 예산이 이게 지금 건물 짓는데 이게 다 벌써 6천만 원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께서는 사실 얼마를 더 투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리미트가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10억짜리 집이면 내가 리모델링 돈 좀 쓸 텐데 6천만 원짜리 집에다가 지금 벽오도 대급이 더 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어마어마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형외과 의사처럼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의 안정감을 부여할 것인가가 첫 번째 건축가로서 역할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제가 하루마추상에서 제가 직접 자재를 떼고 자재를 구입하고 이러면서 많이 배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당을 조감한 일도 시켜봤고, 그래서 한 사람의 노무비가 얼마고 그 노무비 한 사람이 얼마만큼 시공을 하면 얼마만큼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또한 사실은 그냥 겁 없이 의뢰를 받았고 겁 없이 의뢰를 이게 덜컥 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공부가 됐어요. 정말 엄청난 공부가 됐고, 오픈을 하신 건축가나 앞으로 오픈하시고 싶은 건축가에게는 정말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안방에서 따뜻하게 좋은 그 음식 먹어가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건축가도 정말 값어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젊은 건축가의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특별하게 일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정말 현실 속에 부딪혀서 현실의 감각 속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보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요, 제가 직접 다 자재를 떼고 거의 자재를 떼고 직접 다 원가 계산을 다 했어요. 실제로 자재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건축주에게 그만큼 신뢰를 줄 수가 있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건축가가 조율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사와 싸움할 수 있는, 싸움을 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책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재를 떼서 어떻게 쉽게 공사할 것인가, 공사 방법에 대한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인 부분인데요. 이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뒷산이 그냥 이 뒷산의 능선과 어울리는 첨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첨화라는 선의 이 의미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면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인데 그 지점 자체를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죠. 중국도 첨화가 있고 일본도 첨화가 있지만 중국의 첨화의 방식과 일본의 첨화의 방식과 한국의 첨화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왜냐면 지형이 다르니까 미감이 다른 거예요. 한국의 지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미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그 첨화는 그러면 다른 이유를 다 빼고 현대적으로 한번 모던하게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생각이 이제 이 건물의 이 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차량의 어떤 기능과 또 물론 이제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버시의 그런 이유는 없지만 다양한 액션, 그러니까 행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레이어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게 첨화에 생각하고 동일하게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역전된 사고를 한 거죠. 여기가 비어있으면 채워지는 거고, 채워있으면 비워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역전된 사고를 해서 여기를 오히려 비울 게 아니라 여기 첨화에서는 비워져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 채워버리고 위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탈바꿈을 하고 필요한 기능적인 거를 구멍을 내가지고 오픈을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건축주께서도 흔쾌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처음에 멋모르고 이 젊은 건축가가 막 디자인을 했죠. 문제는 이게 어떻게 시공할 거냐는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부터는. 예.
기존에 있던 건물이 이렇고요. 이제 그 레이어를 깊이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데크를 깝니다. 이 모모가 살고 계셨는데 모모를 위해서 이 램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했고요. 가로 램프를 진입시키지 않고 중간에 조경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건물의 깊이감의 레이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고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차용을 했냐면 경주인 안압지에도 사용했습니다. 한권 축사 소수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작은 호수를 깊이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꼬불꼬불 이렇게 이 라운드를 만들어서 수시도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이감 있는 이 호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같은 호수인데요. 호수를 그냥 오픈을 시켜놓으면 호수가 작게 보여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호수입니다. 베르사유에 있는 궁전의 호수는요. 투시도상에서 보면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로. 도면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르사유 궁에서 호수가 루이 14세의 이 퍼스펙티브의 한 씬으로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투시도상에서 과장되게 호수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호수를. 그럼으로써 작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의 이 투시도법은 그런 겁니다. 근데 동양의 투시도법은 반대로 작기 때문에, 땅이 작기 때문에 그걸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용된 게 이런 레이어드된 서피스입니다. 레이어드된 서피스는 깊이감을 만들고 이 주름들을 계속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 공간의 깊이감을 형성시키면서 공간을 확장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아이디어는 램프를 의도적으로 앞으로 빼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두 번째 이런 레이어들은 조경면을 만들고, 세 번째 레이어는 이 서피스를 만들어서 공간을 내외부로 분할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해요. 공사비도 뭐 좀 많이 놀라실 정도로 이렇게 프라이스가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이제 압축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죠. 사실 이 프로젝트 일이 없다 보니까 뭐 하나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뭐 항상 연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건물의 이 프로포션을 맞추기 위해서 상부에 있는 클로프를 잘라서요. 투시형으로 만들고 앞쪽 부분에는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가지의 레이어를 겹쳐서 기능적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에 있는 서피스를 이렇게 이 서피스를 붙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밟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부에 있는 패턴들은 이 주변의 풍광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시공할 것이냐. 첨화선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모형으로 만드시려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요, 더블 밴딩이에요. 밴딩의 곡률이 1차원적인 밴딩이 이게 2차원적인 밴딩이 아니라 3차원적인 밴딩이니까 한 번 밴딩이 XY 쪽으로 밴딩이 된 다음에 XY로 밴딩이 된 게 다시 3차원 Z로 한 번 밴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 그렇지 3차원 밴딩 기계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이겁니다. 이게 일단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 수작업. 네. 자, 수작업을 어떻게 하냐. 저기 남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해는 밴딩 기계가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큰 대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광주나 뭐 저기 진주, 순천 이쪽으로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2차원적으로 밴딩을 해옵니다. 그래서 밴딩을 쭉 해온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렇게 비끄는 거예요. 일일이 그라인더로.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일이 이 곡률들을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요. 이게 제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건 뭐냐면, 재료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게, 밴딩이 되어 있는 재료는요, 이미 얘가 텐션이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얘가 힘을 받았잖아요. 얘도 나 열받네 하고 자기 열받는 게 있는 거야. 얘. 네. 가만히 있던 애를 갖다가 내가 한 대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렸으니까 애 안쪽에서 뭔가 열받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열받아 있는데 여기다 빗금을 그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려요. 힘이 먹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다시 빗금을 가할 경우에, 잘못 가할 경우에는 이게 트위스팅 되면서 이게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 완전 직관으로 다 푸는 거죠. 뭐 현장에서 같이 붙어 있으면서 소장님한테 이 조금만 더 자르시죠. 옆에를 좀 자르시죠. 이쪽을 좀 휘시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식한 방법인데 그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이게 공사 사실 비용이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건설사들이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공사는요. 그래서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격에 맞춰서 하실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차를 가지고 정말 온갖 샤쇼 업체,
샷다 이런 이렇게 붙여지는 데는 다 찾아다녔어요. 샷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철이잖아요. 이것도 철만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돈이 공사비가 안 맞으니까 이 건설사들 몇 팀은 이제 나가 떨어지고요. 이윤이 안 남는다고. 그 남해라는 지방 가서 이 공사 이 어마어마한 난공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샷다 하시는 분 소장님 한 분을 제가 감원 이선으로 이렇게 도면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도면까지 다 나왔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도면대로 안 되는 거죠. 했잖아요. 네. 이분입니다. 이게. 황 소장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정말 훌륭하다 생각해요. 진짜 한국의 분들의 정말 손재주는 저번에 헬마트전을 그랬지만 최고예요. 저는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엄청난 걸 만드는 거예요. 이분은요, 저기 김병만 뭐 달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집 지을 때 혼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다 자기 혼자 다 짓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은 요것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거의 뭐 셀을 갖다가 마치 종이 자르듯이 이렇게 하시질 않나? 또 위에 있는 이 플레이트인데 이걸 갖다 휘어야 됩니다. 이걸 3차원적인 밴딩이 안 되니까 그냥 잘라와요. 일단. 그 다음에 그거를 산소 있죠, 산소. 이렇게 용접기를 갖고 여기다 이렇게 달고요. 그래서 조금 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저 아래 내려가시면 데크를 또 치세요. 나무를 자르시고. 예. 또 앞에서는 또 그 다음날 가보면 위에서 페인트 칠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잠깐 또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자면 루버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이 패턴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고요. 이것도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 과정도 뭐 한 트럭 있습니다. 얘기할 게. 그래서 첫 번째 매트리얼을 이제 싸게 구입해야 되니까 안산에 있는 조경 펜스 만드는 회사를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5m짜리 펜스가 재고가 남아있대. 한 500개. 이거 잘 됐다. 500개면 충분하다 해서 개당 그때 가격 한 5,300원인가? 뭐 얼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료값은 얼마 안 했던 거예요. GK로.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싼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빗금을 긋고 그 빗금 그은 거를 한쪽에서 계속 빗금만 그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딱 시켜가지고 모음기를 주고 그럼 한 사람은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계속 피스 작업을 해서 만들고 그럼 그걸 갖다가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다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한 분은 계속 현장에서 도면 주면 그 도면대로 자르고 이 빗금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빗금을 계속 도면대로 그리고 500개 정도 그리고 소장님은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도면에 그 명기된 수없이 많은 화려한 이 언어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소, 좌, 측, 하 이 세 단어면 딱 끝납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는 좌측 하, 뭐 우, 상, 하 이렇게 딱 세 단어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눈집작으로 갖고 가서 현장에서 용접을 이게 산소로 그냥 쭉 달궈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붙이는 겁니다. 좀 근데 뭐 아주 굉장하신 분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하나씩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상부에는 이제 이런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고추도 말리고 밖에 이런 전경을 쳐다볼 수 있게끔 했고요. 내부에 있는 이 공간에서는 외부에 있는 프레임들이 이렇게 빨아들여서 보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이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인간이 어떤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인식하는 거리가 있고 사람의 형체를 인식하는 거리가 있고 어떤 하나의 건물의 대상을 인식하는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12.5cm예요. 저희가 이걸 목업 테스트를 해봤죠. 14cm, 16cm, 10cm. 10cm는 굉장히 촘촘해서 너무 답답하고요. 14cm나 16cm는 굉장히 헐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소점을 정확하게 이 앞쪽 부분에 들어와서 차를 주차하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그 진입구에서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 디스턴스 속에서 어떻게 이 건물이 필터링 돼서 보이게 할 것인가, 레이어드되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 사이즈를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재밌는 얘기는 이 벽돌인데요. 이 벽돌이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이 남해를 갈 수 없어가지고 상황이 저희가 도면 색깔도 드리고 갈색 톤으로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데크색하고 해주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진 밤색하고 현장 소장님이 생각하는 진 밤색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벽돌도 전부 다 뜯고 다시 가서 마침 또 이 한 팔레트만 딱 남아있어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도장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이 남해라는 지역 자체가 섬이잖아요. 아무리 이제 육지하고 이렇게 붙다고 해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가 공사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주변에 그 페인트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현장 소장님이 페인트를 칠해요. 근데 그분들 거의 90%가 다 투잡이에요. 다 농사를 짓고 페인트를 칠하시고 소를 키우면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저 송아지 나온다고. 그러면 또 페인트 칠하다 말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낳고 또 다음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생각하는 뭐 이렇게 또 대안이 없어요. 그분이 안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가 공사를 가지고 서울에서 또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의 또 나는 매력이기도 하지만 이 소장님은 아주 저의 강원인설에 속아가지고 한 달이면 제가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해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소장님 말씀은 5시만 되면 해가 떨어져가지고 할 게 없대요. 아침은 그냥 한 5시, 4시부터 그냥 소쪽새가 엄청나게 부르대요, 뒷산에서.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2달 반을 섬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저 때문에 그랬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또한 남해를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항상 내려갔었고요. 가는 데마다 5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또 택시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메타로 끊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해 터미널에서 어디를 가든지 3만 원이에요. 네, 무조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서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이 선 하나를 만든 것 같고요. 그 선 하나를 만드는 과정들이 이 지역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공사비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만들어낼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네, 10분.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공동에 이 주택을 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택이 뭐 아주머니가 또 희한한 얘기를 해요. 저희는 주차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유가 뭐냐면 낭떠러지라서 그래요. 낭떠러지라서 차가 돌아야 되는데 차가 돌질 않습니다. 이제 건물 일반적으로 지면. 그래서 이제 라운드가 형성이 됐고요. 라운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게 되고 이 원형적인 형태가 이제 또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응용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대청마루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자연환기 시스템이라든지 고축장에 의해서 공기가 필터링돼서 나가는 거든지 자연 채광이라든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로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진짜 겨울에 제가 몇 번 영하 20도 때 가봤는데 거의 내부에서 난방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만 새벽에만 난방을 하시고 그 정도로 자연 채광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 환기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요. 벽돌을 쌓았는데 이게 쉽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도면 드렸는데 안 돼가지고 이 일반적으로 벽돌 쌓을 때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2개 긋고 해서 이렇게 실을 내리는데 이 수평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300개를 내렸어요. 이게 각도가 다 다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30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이런 공사는 처음이래요. 저는 현장 가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얼굴이 그래도 약간 동안이다 보니까 제가 건축까지 몰라요. 일반 사람 현장에서 그래서 옆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 제어밖에 없어요. 어떤 X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짜릿하죠. 아 설계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때려 부셨죠. 안 되니까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쌓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프로 그다음에 벽돌 직접 사와요. 직원들 보고 사와야 돼가지고 스태프들하고 다 쌓아와요. 직접. 그래가지고 표면의 느낌, 질감, 빛, 아침도 저녁까지 놔둬보고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의 각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틀어야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포인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칭은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칭이 항상 중요했고 그 비대칭 쪽에서 어떤 식으로 역동감을 표현할 것인가 그것들을 섬세하게 할 것인가 이게 2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벽돌도 보시면 여기서 섬세하게 쭉 가다가 이렇게 삐친 구간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 게 좀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벽돌 쌓는 게 이제 밑자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게 1도, 2도, 3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쭉 펼쳐지는 그런 감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벽돌과 이 스테인리스의 조합인데 콜드웨어한 메터리얼과 이 핫한 메터리얼 두 개를 믹스를 시켜서 이 기존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리플렉팅 되고 이게 이제 이거는 아주 부상 쪽으로 리플렉팅 된다면 이건 추상 쪽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이렇게 반사되기로 했는데 아이러니는 새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죽는데요,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얼마 전에 저한테 여기다가 매를 하나 그려달래요. 그리고 매를 큰 걸 붙여놓으면은 새들이 안 온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매를 하나 출력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기에 막 새들이 붙어가지고 막 따닥거리는데 아침마다 너무 좋은데 내 소장이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예. 내부는 항상 이렇게 위에 천창을 뒀어요. 이 빛이 항상 집을 밝게 만들게 했어요. 전기세가 상당히 안 나와요. 한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상당히 안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 부엌도 위에 천창을 둬가지고 이렇게 항상 밝은 빛이 들어오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 고축창을 둬서 빛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 벽돌 공사도요, 처음에는 저를 욕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는. 아니,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근데 나중에는 벽돌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자아도취에 빠지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쐈어? 하면서 올라가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흥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디테일을 소장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 자기들끼리 스터디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폰으로 보내와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장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노가다는 차이가 없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건축은 구축이고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감성을 잘 포착해내냐인데 건축가는 디자인을 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잘 만드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냐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 하신 분들이 다음에 또 멋있게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더 어려운 거 하나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하나 더 어려운 거 만들겠습니다 해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디테일이 그런 부분이죠. 여기 디테일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한 줄과 한 줄이 서로 엇갈리면서 붙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그 공사실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해서 저한테 보내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완성해가는 거죠. 건축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광교산 자락에 이 능선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또 선 하나 만드시고요. 이거는 좀 빨리 패스할게요. 이거 뭐 하얀 병이 있는 건데요. 뭐 산자를 만들었어요, 산자를. 33년생이고요, 건축주가. 직원이 33-3번지였어요. 그래서 뭐 사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너무 작은 비용에서 제가 이걸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라기보다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보면 상부에 원이 있고, 그 원이 이렇게 투시도에서 보면은 이게 변형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각형 집이라서 위에 원형을 하나 만들어서 뒤에는 정원, 앞쪽에는 루프 이런 거를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료값은 쌌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싼 재료를 가지고 이걸 가공을 해서 이렇게 이 루버를 만들고 루버를 두 타입을 나눠서 20mm짜리 두 개를 끼워서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디자인은 한 달 만에 끝났는데 이 3자 넣는 디자인을 한 석 달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추상화도 보고 뭐 상형 문자도 보고 해서 이제 결국은 탑자를 만들었고요. 뒤에 있는 정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쪽에서 보면은 깊이감이 이제 밖에가 더 열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쪽이 좀 폐쇄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디테일을 썼고요. 내부에 있는 30년 된 벽돌인데 이게 너무 보기 좋아서 문 열고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해서 그 강화유를 붙여가지고 벽돌을 그대로 익스포징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삼동이라는 오피스고요. 재밌는 게 이게 땅이 하나 남았어요. 역삼동에 다 지었는데 이게 뭐 역삼동 성당이죠. 근데 이 주변 건물이 너무 아쉬운 게 성당의 컨텍스트를 좀 뭔가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재미없게 지어놔서 그래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내가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성당에 맞춰서.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이 제비석이라고 하는 재료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석회암이 일종이고 변성암인데 이 기본적으로 이 시간의 축척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10,000년, 15,000년이 돼야지 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석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일반한 존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월적인 존재라면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재료 중에 그러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초월적인 재료를 담을 수 있는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 시간의 적층의 느낌을 예를 들면 이렇게 시간이 켜져 쌓여져 있는 대리석이라는 돌을 적층된 어떤 스트라툼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커팅된 이 단면을 보여줘서 이 단면이 이 역삼동 성당을 반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한 잘 채워서 건축들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웹 패턴에 대한 스터디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아주 나이스하게 멋있게 나온 디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사비가 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건축주께서는 아주 해피해하세요. 너무 새가 잘 나가가지고 네, 한 달에 상당히 많이 잘 나갑니다. 이게 디자인에 어떤 나름대로 힘이 있다면 같은 경쟁되는 어떤 그런 포지션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게임 회사가 들어와서 통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엄청난 공간을 뭐 농구장으로 쓰고 뭐 여기는 1층에 원래는 커피숍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에 라면 먹는 장소로 쓰고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 게임 회사가 이렇게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런 이 하드한 세라믹한 돌을 가지고 하드한 돌을 가지고 이걸 3차원적인 밴딩을 이렇게 공면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게 각 공정마다 석공도 이분들은 한 30년 동안 하시고 있는데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나한테 이 미친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3차원적인 밴딩을 꺾냐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하면 됩니다. 저는 계속 현장에 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10cm짜리 돌을 수입을 해서요. 그걸 한 면을 한 밴딩, 1차원적인, 2차원적인 밴딩을 공장에서 커팅을 해요. 그걸 다시 다른 각도로 이렇게 현장에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밴딩은 현장에서 공장에 세우고 2차원적인 밴딩은 다시 일일이 붙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뭐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붙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이미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이 완전한 마감으로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다 조각을 내서 경쟁력은 주차라고 생각해서요. 1층의 공간 구성은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맥시멈으로 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네, 이것을 보시면 공사 현장이고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벽돌 그 반장님들이 사장님 더 우리도 화끈한 것 좀 더 어려운 것 좀 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화끈하게 더 진짜 벽돌의 어려움이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제가 이제 아주 어렵게 좀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벽돌이 이렇게 사선으로 비틀어져서 올라가면서 이쪽과 이쪽이 여기는 양각이고 여기는 음각이에요. 현마 벽돌과 일반 벽돌을 섞었었어요. 그래서 돌출된 면은 양각이고 들어가는 면은 음각인데 돌출된 면을 현마 벽돌 사이즈와 일반 벽돌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현마 벽돌을 각도마다 다 틀어가지고 다 썰어버렸어요. 2만 장. 2만 장이라는 벽돌을 다 일일이 잘라가지고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서피스를 만듭니다. 이게 일명 고슴도치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판교에 있는 집인데요. 북쪽에 뷰가 좋아요. 남쪽은 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쪽에다가 실을 배치하면 되게 춥잖아요. 네, 남양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천창에다가 천창을 비틀어가지고 천창을 낸 다음에 거기에서 빛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북쪽에 앞방과 거실이 있고요. 상부에 이렇게 책창을 내가지고 동서남북에서 태양이 볼 때마다 이렇게 남쪽으로 볼 때마다 빛이 내부 공간으로 필터링해서 들어오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맞동풍을 설계를 했고 이렇게 남쪽에다가는 이 동지 때는 21도 각도로 해서 빛이 다 필터링 되게끔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죠. 북쪽에 있는 좋은 뷰와 남양에 있는 좋은 그 양질의 어떤 빛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슬라브를 이렇게 쳤고요. 그 다음에 벽돌은 거친 어떤 텍스처의 표현을 위해서 뭐 과정은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2만 장 정도를 다 잘라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현마의 모공의 단면들을 각도를 다 비틀어서 만들고요. 이 안쪽 부분은 이게 음각 형태로 다 집어넣죠. 집어넣어가지고 형태를 만드는데 문제는 매지였어요. 매지. 벽돌 매지공이 매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를 이렇게 매지 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득 들어갈 때 매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매지를 두 번, 세 번 여기 이렇게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다시 듣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공정상으로 보면 아주 난해한 공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마벽돌 하나 원장을 갖다가 썰어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쓰고 하나는 반대쪽에다 쓰고 해서 벽돌을 두 개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벽돌이 패턴이 되고요. 위에 있는 벽돌은 뭐 아래에 있는 거는 양각, 위에는 음각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내부 공간에 이렇게 위에 있는 삼각형의 공간에 맞춰서 간접 채광이 좀 이 빛이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 항상 밝은 톤의 느낌이 나고요. 네, 이렇게 간접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테인레스하고 이런 벽돌의 느낌 안에 이 라이팅을 줘가지고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빛이 산란되는 효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집이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완공한 집을 빨리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집이고요. 제가 굉장히 그냥 애착이 많이 가요. 사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구기동이고요. 이게 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가서 PT를 했어요. 심의위원들하고 이 인정을 안 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불법 증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은 양질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설득을 해서 보고 넘어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 벽돌은요 30년대 벽돌입니다. 그리고 이 벽돌은 최근에 2014년의 벽돌이에요. 그래서 중축과 이 신축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실제로 신축을 할 때 항상 중축을 할 때 뭐 기존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고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바꾸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벽돌이 굉장히 그때 당시 유행했던 벽돌이고 실제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이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 상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단열을 더 하더라도 내부에다 하더라도 이 벽돌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흔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 벽돌의 톤과 유사한 벽돌의 톤을 2014년에 벽돌을 부여를 해서 이 집은 30년 전에 지어졌지만 새로운 벽돌로 이 시대에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느꼈던 시간적 감성인데 이 고풍스러운 중세 성당이나 예를 들면 그런 흔적들이 도시에 남아있고 또 새로운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모던하게 붙어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시의 역사라든지 시간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건물들은 물론 이제 대부분의 건물이 굉장히 급하게 지어졌지만 지금은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어떤 건축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보면 좀 더 그런 어떤 시간적 감성들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제 중축하는 방식인데 이제 옛날의 벽돌을 이렇게 헐어내고 이렇게 새로 붙이는 방식이죠.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기 순환입니다. 공기 순환. 쉽게 얘기하면 이 하지 때 입사각하고요, 동지 때 입사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지 때 입사각에서는 빛이 깊게 들어오게끔 설계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데워진 공기가 상부로 올라가서 이게 공기의 순환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방의 상부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 이 더블 스킨으로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공기의 중간에 열교를 갖다가 이렇게 완충시켜줄 수 있는 공기의 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구조 자체가 벽돌 구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목 구조로 집을 시공이 굉장히 빨랐었고요. 그리고 구조를 갖다가 프레임을 덮어서 만들었고 필요한 주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한 생각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중축을 얘기할 때 중축을 그냥 예를 들면은 뭔가 뜯어 고쳐야 되고 상부에다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빛이 들어와서 서큘레이션 되고 더워진 공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상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는 이 자연 채광이 항상 됩니다. 여기가 이제 모기장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커튼을 막더라도 위에서 항상 균질한 빛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위에 천창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측면에서 빛을 빨아들이는 게 이번에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또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복도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자연 채광이 된 이 라이팅 박스가 있고요. 이 위에는 자연스럽게 전동창이 설치가 돼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이 열리고 거기서 공기가 순환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책이 2,000권이래요. 장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설계를 하겠습니다 해서 했죠. 실제로 집에 가보시면 이렇게 집의 주요한 부분들은 서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서재의 컨셉에 맞게끔 위에 천창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풍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이 중간에 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방 마무리하고 여기는 이제 서가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서가를 쓸 수 있게끔 했고 주변에 일단 이 담장 또한 이 시간의 흔적성을 흔적을 좀 주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벽돌과 이쪽에 있는 벽돌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이 담장은 담장대로 또 이 흔적에 맞게끔 이런 디자인 패턴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똑같이 벽돌로 지어진 집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의도하고 싶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 방식처럼 무조건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흔적을 남겨두고 흔적 위에다가 덧붙이는 방식인데 덧붙이는데 어떻게 덧붙일 것이냐 그거를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덧붙이자 이게 지금 핵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